사모님, 그 오렌지 주스 절대 마시지 마세요. 아까 저 할머니가 하얀 가루약 타는 걸 제가 똑똑히 봤어요. 결혼 3년 만에 얻은 기적 같은 임신을 축하하는 레스토랑. 서빙을 하던 웨이터의 다급한 귓속말에 제 온몸은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잔을 만지작거리던 찰나 평소에도 제 것이라면 탐을 내던 임신한 시누이가 제 잔을 빼앗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누이는 배를 부여잡고 비명을 지르며 함께 쓰러졌고 그 광경을 본 시어머니는 그걸 왜 네가 마시냐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과연 시어머니는 그 오렌지 주스에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난임병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주사바늘에 멍든 배를 부여잡고 울었던 밤이 셀 수 없이 많았어요. 그런 제가 드디어 엄마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그날, 남편 도진이 한 걸음에 달려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을 예약한 도진은 평소답지 않게 들떠 있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은은하게 떨어지는 자리에 마주 앉은 시어머니 김옥자 여사의 표정이 저는 영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며느리 흉을 한 보따리 풀어놓고도 남았을 사람이 오늘따라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웃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자신이 주문한 오렌지 주스 잔을 제 앞으로 쓱 밀어주었습니다. 아가, 우리 귀한 손주가 들어선 몸인데 이거 네가 마시렴. 그래야 힘이 나지. 저는 평소와 너무나도 다른 시어머니의 모습이 의아했지만 주스가 담긴 잔을 받으며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안 그래도 입덧이 좀 있어서 단계 땡겼는데. 도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가 웬일로 며느리 챙기실 생각을 다 하셨대. 미나야, 어서 마셔. 옆자리에 앉은 시누이 도희는 그날따라 명품 가방을 테이블 위에 떡하니 올려놓고 시큰둥한 표정으로 메뉴판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조끼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종업원 한 명이 빵바구니를 들고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저는 그 청년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년 전 제가 고등학교 담임을 맡았던 반의 학생 김민수였거든요. 그런데 민수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빵 접시를 내려놓는 척하며 제 귓가에 바짝 입을 가져다 댔어요. 선생님, 그 주스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방금 화장실 다녀오시는 길에 저 할머니가 주스에 하얀 가루를 털어놓는 걸 제가 똑똑히 봤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빵바구니를 받는 척하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자리를 뜨자마자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분노가 한꺼번에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저는 주스잔을 들지도 못하고 손가락 끝으로 잔의 표면만 만지작거렸어요. 그 모습을 본 옥자 여사가 자꾸 헛기침을 하며 저를 재촉하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성의를 보였으면 마셔야 할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뜸을 들여? 도진이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미나야, 입맛에 안 맞아 그래? 다른 거 시켜줄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어떻게 이 상황을 빠져나갈지 머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맞은편에 앉아있던 도희가 갑자기 손을 쭉 뻗더라고요. 어머, 이 오렌지 주스 정말 색깔 곱네. 세연이는 안 마실 거지? 내가 먹을래. 도희의 손이 잔을 낚아채는 순간 저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도희야, 잠깐만. 그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희는 그 주스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빈잔이 테이블 위에 탕 하고 내려가는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도희의 입가에 묻은 주스 자국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옥자 여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는 게 보였어요. 도희야, 이 멍청한 것. 네가 그걸 왜 마셔?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어요.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우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지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도희가 주스 한 잔 마신 게 뭐 어떻다고? 옥자 여사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도희의 어깨를 마구 흔들었어요. 뱉어. 빨리 뱉어. 화장실 가서 다 토해내. 어서. 도희는 영문도 모른 채 인상을 찌푸렸어요. 엄마 왜 그래? 주스 한 잔 마셨다고 토하라니. 별 이상한 소리를 다 듣네. 신우이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더니 입술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어, 엄마, 배가, 배가 너무 아파. 도희는 배를 부여잡고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무릎이 카펫바닥에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어, 사람 살려. 누가 좀 도와줘. 레스토랑 안의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 위로 도희의 처절한 비명이 갈라지듯 퍼졌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도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어요. 도진이 황급히 도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도희의 다리 쪽을 가리키며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나, 저기 좀 봐요. 피가 나요. 도희가 입고 있던 베이지색 원피스 자락 아래로 새빨간 핏물이 번져 나오고 있었어요. 바닥의 흰 카펫에 붉은 얼룩이 점점 크게 번져갔어요. 옥자 여사는 그 광경을 보고 두 손으로 자기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내 새끼, 내 손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도희야, 어서 일어나. 옥자 여사는 가슴을 쾅쾅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뒷목을 부여잡고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옥자 여사의 몸이 옆으로 푹 쓰러지며 입가에서 하얀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배인이 달려오고 손님들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도지는 정신없이 119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사람 2명이 쓰러졌어요. 한 명은 임산부고 하혈이 심하고요. 구급차 빨리 보내주세요. 여기 강남 루즈루 레스토랑입니다. 전화를 끄는 도진의 눈빛이 무섭게 변해 있었어요. 도진은 곧장 지배인의 멱살을 잡듯이 다가갔습니다. 지배인, 지금 당장 이 안에 있는 CCTV 원본 다 내놔요. 한 컷도 빠뜨리지 말고 전부 다. 지배인이 당황한 얼굴로 손을 내저었어요. 손님, 그건 절차 따질 시간 없어요. 우리 식구가 식중독인지 독극물인지 모르는 걸 먹고 쓰러졌는데 지금 절차 따위가 중요해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갖고 와요. 저는 그 와중에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제 배를 감싸 안고 있었어요. 민수가 한 발 늦었다면 지금 저 자리에 누워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였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들어왔어요. 의식을 잃은 도희와 옥자 여사가 차례로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는 동안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도진이 다가와 제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미나야, 정신 차려야 돼. 뱃속의 아기도 생각해야지. 저는 도진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배인이 떨리는 손으로 우리를 보안실 쪽으로 안내했어요. 출동한 경찰관 2명도 우리 뒤를 따라왔습니다. 보안실 문이 천천히 열렸고 모니터 화면에는 방금 전 우리가 앉아있던 테이블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마른 침을 삼키며 재생 버튼을 눌러달라고 요청했어요. 보안실의 좁은 공간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배인이 마우스를 클릭하자 모니터 화면이 우리 테이블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경찰관 2명이 제 양옆에서 화면을 뚫어져라 응시했습니다.
영상 속의 저는 입덧 때문에 잠시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를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옥자 여사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손이 핸드백 안으로 쑥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작은 약봉지가 꼭 쥐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약봉지를 찢어 제가 마시려던 오렌지 주스 잔에 가루를 솔솔 털어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티스푼으로 휘휘 저은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핸드백 잠금쇠를 채웠습니다. 화면을 보던 도진의 다리가 풀렸어요. 도진은 보안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거짓말이야. 미나야, 이거 거짓말이지? 저는 도진의 어깨를 붙잡고 흐느낌을 참았습니다. 민수의 그 한마디가 없었다면 지금쯤 저 자리에 누워 피를 쏟고 있었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경찰관이 영상을 복사해 가도 되겠느냐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한 컷도 빠짐없이 다 챙겨가세요. 우리 어머니 살인미수로 입건해 주시고요. 저와 도진은 곧장 도희가 실려간 대학병원 응급실로 차를 몰았습니다. 응급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수술 가운을 입은 산부인과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임신 초기였는데 안타깝게도 자궁수축이 너무 심해서 아이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모분은 의식을 회복하셨고요. 그런데 약 성분이 자궁을 강제로 짜내는 종류라 거의 치사량에 가까웠습니다. 도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의사는 옥자 여사 역시 충격으로 일시적인 혈압 상승을 일으켜 옆병실에 안정 중이라고 알려주었어요. 도희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도희는 창백한 얼굴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도진이 들어서는 인기척에 도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도희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내 아기가 떨어졌대. 도진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도희의 손을 잡았어요. 도진의 큰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도희야, 미안하다. 오빠가 정말 미안해. 그때 옆 병실에서 옥자 여사가 깨어났다는 간호사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저와 도진은 도희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옆방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액줄을 매단 채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저희를 보자마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표독스럽게 변했습니다. 너 때문이야. 다 니년 사주가 틈새서 우리 도희 인생까지 갈아마신 거라고. 이 집안에 들어와서 손주를 가져?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순간 도진이 그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어요. 도진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거기까지만 하세요. 너 지금 애미 손목을 비틀어? 며느리 편 들겠다고 애미 손목을 비틀어? 도진은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띄어진 건 조금 전 보안실에서 복사해온 CCTV 영상이었어요. 도진은 그 화면을 시어머니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의 손이 약봉지를 찢고 가루를 털어넣는 장면이 흘러나왔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입가에서 더듬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건 너희 손주를 살리려고 그런 거다. 점쟁이가 그러더라. 이 집에 들어선 두 아기 중에 하나가 죽어야 다른 하나가 산다고. 그래서 애미가 약한 쪽을 쳐낸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시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한 쪽을 쳐내요? 그래, 무당이 그렇게 말했다니까. 너 같은 사주 드센 년한테서 난 애가 우리 집안 잡아먹을 거라고. 그래서 애미가 살리려고 한 거다. 우리 도희 뱃속의 기를 살리려고. 그때였습니다.
병실문이 벌컥 열리며 도희가 링거를 끌고 비틀비틀 들어왔어요. 도희는 문틈으로 시어머니의 말을 다 듣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도희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 그 전에 약을 탄 게 엄마였어? 내가 마신 그 주스에 엄마가 약을 탔다고? 토이야, 그게 아니라 내 아기가 엄마 손주가 엄마 손에 죽었다는 거잖아, 지금. 도희는 팔에 꽂혀 있던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냈습니다. 바늘 자국에서 피가 뚝뚝 흘러 병실 바닥을 적셨어요. 도희는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엄마가 죽인 거야. 내 새끼를 엄마가 죽였다고. 차라리 나를 죽이지 그랬어. 차라리 나를. 도진과 간호사가 달려들어 도희를 떼어놓았습니다. 도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풀어헤친 채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친딸의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토이야, 애미 말 들어. 무당이 그랬어. 그렇게 해야 우리 집안이 산다고. 다 너 잘 되라고 한 일이야. 도진은 시어머니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도진의 어깨가 부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부로 나한테는 어머니 없습니다. 토진아, 너 지금 애미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살인미수로 고소할 겁니다. 며느리한테, 손주한테, 그리고 친딸한테까지 한 짓이에요. 어머니가 무슨 무당말을 따랐든 어머니가 약을 탔습니다. 어머니 손으로 직접이요. 토진아, 애미야, 너 키운 애미라고. 애미를 어떻게 감옥에 보내, 응? 도진은 시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내 아내랑 내 아이 인생에 어머니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병실문이 다시 열리고 사복을 입은 형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형사 1명이 시어머니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김옥자 씨, 살인미수 및 낙태 약물 투여 혐의로 임의동행 요청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안 가. 내가 왜 가? 꾸진아, 애미 좀 살려줘. 저는 차마 그 자리를 더 지켜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도진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도진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나야, 나가자. 더 보고 있을 필요 없어. 도진은 떨고 있는 저를 단단히 품에 안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발악하는 비명이 계속 들려왔어요. 저는 도진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도진은 제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작게 속삭였어요. 미나야, 이제부터 우리 셋이야. 너랑 나랑 우리 봄이. 누구도 우리한테 손 못 대게 내가 다 막을 거야. 약속할게. 저는 도진의 셔츠 자락을 꽉 움켜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멀리서 동이 트는 하늘이 핏빛처럼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의 천륜을 끊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와 도진은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외곽의 조용한 신축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삿짐을 풀고 처음 며칠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처럼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지는 출근 전 제 이마에 입을 맞추고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호떡을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부른배를 쓰다듬으며 보미의 태교 음악을 틀어두는 게 일과였어요.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신문을 가지러 현관문을 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에 누렇게 변색된 부적이 매달려 있었어요. 부적의 한가운데에는 검붉은 액체가 흥건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살짝 만져보니 마르지 않은 핏물이 묻어났어요. 저는 비명을 삼키며 도진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 빨리. 도진이 헐레벌떡 달려나왔습니다. 도진은 부적을 보자마자 인상이 험악하게 굳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누가 이런 미친 짓을 해?
도지는 부적을 거칠게 떼어 검은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관리실에 내려가 CCTV를 확인해 봤지만 새벽 시간대에 후드를 깊게 눌러쓴 누군가가 잠깐 다녀간 흔적만 보일 뿐이었어요. 얼굴은 도무지 식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끊이지 않았어요. 출근하는 도진의 차 뒤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매일 같은 거리를 두고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이 신호를 받고 멈춰서면 승합차도 같이 멈췄고 차선을 바꾸면 따라서 차선을 바꿨다고 말하더라고요. 저 역시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는 길에 누군가 계속 뒤를 따라오는 듯한 섬뜩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한밤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으면 아무 말 없이 기괴한 무속음악만 흘러나왔습니다. 징소리와 방울소리가 섞인 그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저는 그날 레스토랑의 피피카펫이 떠올라 온몸이 떨렸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 우리 보미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도지는 저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미나야, 내가 다 막을 거야. 절대로 우리 보미한테 손가락 하나 못 대게 할 거야. 그러나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인 어느 새벽, 저는 아랫배에 묵직한 통증을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이불을 들춰보니 속옷에 옅은 핏자국이 비쳐 있었어요. 도지는 미친 사람처럼 차를 몰아 저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보미는 무사했지만 의사는 안정이 필요하다며 며칠 입원을 권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동안 도진이 어딘가에 전화를 거는 모습을 봤습니다. 도진의 표정이 무섭게 굳어 있었어요. 저녁 무렵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 한 명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미나야, 인사해. 사설탐정사무소 박 소장님. 이번 일 뿌리부터 캐기로 했어.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며칠만 시간 주시면 누가 사모님 댁에 부적을 걸었는지, 누가 차를 미행했는지 다 알아내겠습니다. 저는 박 소장에게 시어머니가 단골로 다니던 점집의 위치와 그곳 무당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늘 입에 달고 살았던 그 점집이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사흘이 지난 오후 박 소장이 큼직한 서류 봉투를 들고 병실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도진과 저는 침대 옆 보호자 의자에 앉은 박 소장을 둘러쌌어요. 박 소장이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도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흰 무복을 입고 점집 앞에 서 있는 한 여자의 얼굴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도진이 그 사진을 보자마자 손에서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도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 아는 사람이야? 최지연이야. 미나야, 이 사람 최지연이라고. 4년 전에 우리 회사 다녔던 여자. 박 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본명은 최지연, 나이 40. 4년 전까지 도진 씨 회사 같은 부서에 근무했고, 도진 씨한테 병적으로 들이대다가 사내 징계위에 회부돼서 권고사직 처리된 인물입니다. 그 뒤로 시골 점집에서 무당 행세하는 법을 배우고 신문 세탁 비슷한 방식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영업해 왔더군요. 옥자 여사를 노린 건 우연이 아닙니다. 도진 씨 어머니 동호회 모임에 의도적으로 접근한 정황이 잡혔습니다.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집 무당이 4년 전부터 우리를 노리고 있었다는 거야? 시어머니한테 일부러 접근해서 그 망상극을 다 짜놨다는 거야? 미나야, 미안하다. 다 나 때문이야. 그때 그 여자가 그렇게 매달릴 때 더 단호하게 끊어냈어야 했는데 좋게 좋게 처리하려다가 도진은 자기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 넘겼어요. 도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도진이 회사 점심시간에 사옥 앞에서 마주친 사람을 떠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옥 1층 로비를 나서던 도진의 앞에 한 여자가 우뚝 서 있었다고 말했어요. 선글라스를 낀 채 입꼬리를 올리고 웃던 그 여자가 바로 최지연이었습니다. 도진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자마자 주먹으로 식탁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 여자가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미나만 사라지면 그 자리는 자기 자리래. 자기가 진작 차지했어야 할 자리라고.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뿐인 줄 알아? 자기가 어머니 돈을 잔뜩 쥐고 있고 어머니 약점도 다 알고 있다는 거야. 마음만 먹으면 심부름센터 시켜서 네 배를 갈라버릴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웃으면서 가더라고. 저는 두 손으로 부른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여보, 경찰에 신고하자. 그런 말을 했으면 협박죄잖아. 도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그 여자가 일부러 증인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떠벌린 거야. 녹음도 없고 옆에 들은 사람도 없고. 신고해봐야 무고로 역공당하기 좋다고 하더라고. 그럼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점집 얘기를 입에 올리면 되잖아. 시어머니가 무당이 시킨 일이라고 자백하면 되잖아. 경찰 조사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점집의 점자도 입에 안 올리고 있대. 무당님이 시킨 일은 죽어도 못 밝힌다고. 그러면 자기까지 천벌받는다고 미친 사람처럼 굴고 있다는 거야. 결국 어머니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대.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다가는 보미도 도진도 저까지 모두 잡아먹힐 게 분명했어요. 이를 악물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부른 배에 손을 얹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여보, 나 더는 안 떨 거야. 우리 봄이 지키려면 내가 먼저 움직여야 돼. 그 여자 우리가 잡자. 도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떻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의 그물망이 너무 헐거워서 그 헐거운 틈을 메워줄 누군가의 손이 필요했습니다. 디지털 발자국을 파헤칠 수 있는 사람.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레스토랑에서 제 목숨을 구해준 제자 김민수였어요. 민수가 명문대 컴퓨터공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해서 정보보안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동창회 단체방을 통해 어렴풋이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마침 그날 오후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김민수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선생님, 김민수입니다. 별일 없으신가 해서 연락드렸어요. 그날 일 이후로 마음이 계속 무거워서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수에게 답했습니다. 민수야, 잘 지내고 있었니? 사실은 선생님이 너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어. 지금 시간 괜찮으면 내일이라도 한번 와줄 수 있겠어?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세요. 내일 오전 강의 끝나자마자 바로 갈게요. 어느 병원이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도진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진의 눈빛이 굳건해져 있었어요. 그래, 그 친구라면 도와줄 거야. 우리 이번엔 가만히 안 당해.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 하나가 길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음날 정오 무렵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고 후드 점퍼에 백팩을 맨 민수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3년 전 교실에서 보던 앳된 얼굴은 어디 가고 어엿한 청년의 모습으로 서 있더라고요. 민수는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보자 눈시울부터 붉어졌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너무 야위셨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마음 졸이고 살았는데 진짜 큰일 날 뻔하신 거잖아요. 저는 침대에 몸을 일으켜 앉으며 민수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민수야, 너 아니었으면 선생님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그건 평생 잊지 않을 거야. 도진이 옆에서 민수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 학생, 처음 뵙는데 이렇게 인사가 늦었어요. 우리 미나랑 봄이 살려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평생 갚을게요. 아, 그러지 마세요. 그날 제가 본 걸 못 본 척 했으면 사람도 아니죠. 저는 어렵게 입을 떼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풀어놓았어요. 현관문에 걸린 핏빛 부적, 한밤중에 무속음악 전화, 미행하던 검은 승합차, 그리고 가짜 무당 최지연의 정체와 4년 전 도진을 향한 병적인 집착까지요. 이야기를 듣는 동안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민수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선생님, 사람 목숨 가지고 그런 짓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시켜주세요. 민수야, 사실 너한테 부탁하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 여자 법으로 잡으려고 해도 증거가 너무 부실해. 그 여자가 인터넷에 남겼을 흔적이나 시어머니한테 뜯어간 돈의 흐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 민수가 잠시 입술을 깨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백팩에서 노트북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선생님, 저 학교에서 정보보안 동아리 회장 맡고 있어요. 합법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볼게요. 공개된 SNS, 블로그, 카페 게시글 같은 것부터 차근차근 훑어볼게요. 그 여자가 무당 행세하면서 어떤 식으로 영업했는지 흔적을 안 남겼을 리가 없어요. 도진이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민수 학생, 내가 그 여자 옛날 신상은 다 알아. 본명이랑 주민번호 앞자리, 회사 시절 쓰던 이메일까지. 필요한 거 다 줄게. 형님, 일단 그 자료부터 저한테 다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검색의 시작점으로 삼겠습니다. 그날부터 민수는 자기 기숙사 방에 틀어박혀서 밤낮 없이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민수는 하루에 한두 번씩 제게 짧은 문자로 진척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단톡방 흔적을 잡았다고 했고, 또 어떤 날은 무당 행세하는 영상이 떠있는 비공개 카페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닷새가 지난 토요일 오후, 민수가 다시 병실로 찾아왔어요. 민수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파일과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수의 눈밑이 푹 꺼져 있고 머리도 며칠 못 감은 듯 부스스했습니다. 선생님,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여자 보통 사람 아니에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민수가 내미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도진도 옆에서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최지연이 비공개로 운영하던 블로그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 이름이 도진일기예요. 4년 전부터 도진 형님 출근 시간, 점심 메뉴, 옷차림, 차종, 심지어 형님이 쓰는 향수 브랜드까지 다 적혀 있어요. 게시글이 수백 개예요. 후반부에는 선생님 얘기로 도배돼 있고요. 도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4년 동안 나를 그렇게 지켜봤다는 거야.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작년 가을부터 글의 내용이 확 바뀌었어요. 선생님을 죽여야 자기 자리가 생긴다는 식의 글이 50개 가까이 돼요. 약물 종류, 효과, 구할 수 있는 경로까지 적어놨습니다. 이건 단순 망상이 아니라 실행 계획이에요.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서류를 더 넘기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다음 페이지를 대신 펼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돈 얘기예요. 최지연이 시어머님 말고도 점집에 다니는 할머니들 15분한테 4년에 걸쳐 총 7억 원 넘게 뜯어냈더라고요. 고값으로 한 번에 1,000만 원씩, 부적값으로 수백만 원씩이요. 그 돈을 자기 명의도 아니고 동생 명의의 차명 계좌로 빼돌려서 강남의 오피스텔까지 한 채 사놨어요. 등기부 등본까지 다 떼왔습니다. 도지는 그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민수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민수야, 너 진짜 우리 가족 은인이야. 2번이나 우리 살렸어.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사람답게 살게 됐는걸요. 그날 그 자리에 제가 알바를 한 것도 어쩌면 다 이걸 위해서 그랬나 봐요. 저는 민수의 손을 잡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도지는 곧장 회사 법무팀에 있는 친한 후배 변호사 한 명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이름은 윤정수. 도진과는 같은 대학 동기이자 도진이 신혼 초에 사적으로 자문을 받았던 변호사였습니다. 다음날 윤 변호사가 병실로 직접 찾아와 두툼한 서류를 차례로 검토했어요. 도진아, 이건 그냥 협박 사건이 아니야. 살인 예비 음모에 사기, 횡령까지 다 묶을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야. 그 무당이 한 사람을 노린 게 아니라 노인 여러 명을 등쳐먹은 거잖아. 피해자가 한 명만 더 나서줘도 게임 끝이야. 정수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내가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아는 검사 한 명한테 이 자료 넘겨볼게. 이 자료가 정식 압수수색 영장의 단초가 되도록 손 좀 써볼게. 민수 학생이 모은 자료는 공개된 정보 위주라 위법 수집 시비도 없을 거고.
그 사이에 너희는 어머니한테 한 가지를 더 작업해둬야 돼. 작업이라면 어머니가 점집 얘기를 입에 안 올리고 계시잖아요. 그 무당이 어머니 돈 다 빼돌렸다는 사실 어머니가 모르고 계실 거예요. 익명으로 그 차명계좌 장부 사본을 어머니한테 보내세요. 손편지 한 장이랑 같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자기가 사기당한 줄 알면 더는 그쪽 편 안 들거든요. 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도지는 윤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차명계좌 내역 사본과 최지연의 비공개 블로그 캡처본을 큼지막한 봉투에 담아 시어머니가 임시 거주하던 친척 집으로 보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비워둔 채로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밤, 윤 변호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도진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도진아, 됐다. 어머님이 경찰서에서 무당 얘기 다 부셨대. 자기가 7억 가까이 갖다 바친 거 알고 거품 무셨다더라. 점집 위치, 무당 본명, 그동안 받은 부적이랑 굿 횟수까지 진술서에 다 적어냈대. 영장 신청 들어갔고 빠르면 모레 새벽에 압수수색이랑 동시에 검거 들어간다. 정말이야, 정수야? 정말이야? 도진은 전화를 끊자마자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도진의 가슴이 쿵쿵 뛰는 게 제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미나야, 이제 진짜 끝낼 수 있어. 그 여자 다시는 우리 인생에 발 못 들이게 만들 거야. 여보, 나도 같이 가게 해줘. 그 자리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그 여자 얼굴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우리 봄이 대신 내가 똑똑히 봐야겠어. 도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제 눈빛을 보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대신 내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돼. 알겠지? 저는 이틀 뒤 새벽 도진의 차 조수석에 앉아 시외곽의 그 점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에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와이퍼가 거칠게 좌우로 움직이는 사이로 멀리 점집의 붉은 깃발이 빗속에 펄럭이는 게 보였습니다. 경찰 차량 2대가 헤드라이트를 끈 채 길가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도진은 차에서 내리며 우산을 펴 들었습니다. 형사 한 명이 도진에게 다가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손짓을 했습니다. 도진은 점집 마당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어요. 점집 안에서는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무당의 신음 같은 주문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도진은 잠긴 점집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도진이 한쪽 발을 들어 그 문을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문짝이 안쪽으로 박살나며 열렸어요. 문이 박살나는 소리에 점집 안의 모든 동작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향연기가 자욱한 방 안, 흰 무복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갖춰 입은 최지연이 작두 위에 한 발을 올린 채로 우리 쪽을 돌아봤어요. 지연의 손에는 시퍼렇게 날을 세운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앞쪽에는 신도로 보이는 노인 여러 명이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징을 두드리던 보조 무당이 채를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구야? 신령님 모시는 자리에 함부로 들어오는 게 누구냐고. 뒤따라 들어온 경찰관 5명이 점집 안을 빠르게 둘러쌌습니다. 도지는 우산을 바닥에 던지고 지연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도진의 얼굴은 핏기가 가셔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최지연, 4년 동안 잘도 놀았구나. 지연의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들고 있던 칼을 떨어뜨리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 누구야? 여기 신령님 자리야. 함부로 이름 부르지 마. 도진은 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A4 용지에 인쇄된 블로그 게시글 캡처본이었어요. 도진은 그 종이 한 장을 지연의 얼굴 앞에 쫙 펼쳐 보였습니다. 도진 일기, 게시글 487번. 강민아 그년이 임신했다. 약을 2배로 늘려야 확실하다. 이거 네가 쓴 거 맞지? 지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무복자락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그건 신령님이 부르신 말이야. 내가 쓴 게 아니라고. 신령은 무슨 신령? 4년 전에 회사에서 잘리고 이갈던 그 최지연이지. 도지는 다음 서류를 꺼내 무릎 꿇고 있는 신도들 앞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차명계좌 내역서와 강남 오피스텔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입금 내역, 다른 노인들의 이름이 적힌 입금 내역이 빼곡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어르신들, 이거 똑똑히 보세요. 이 여자 신령님 모시는 무당 아닙니다. 어머니들 등쳐먹은 사기꾼이에요. 국값으로 받은 돈, 부적값으로 받은 돈 한 푼도 신령한테 안 갔어요. 다 자기 동생 명의로 빼돌려서 강남에 오피스텔 사놨어요. 신도 노인 한 명이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입금 내역에 자신의 이름과 송금 액수를 발견한 순간 그 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이게 사실이야? 내가 우리 영감 사망보험금 4천만 원 국값으로 줬는데 이게 다 전현 호주머니로 들어갔다고? 다른 노인이 무릎으로 기어와 서류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그 노인의 손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나도, 나도 우리 아들 결혼하라고 모아둔 돈 다 갖다 바쳤어. 신령님 노용 푸는데 써야 된다고 해서. 지연이 무복자락을 펄럭이며 손을 내저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다 모함이에요. 저 사람이 옛날에 회사에서 저 좋아하다가 안 받아주니까 앙심 품고 만든 거예요. 신도들의 눈빛이 일제히 지연을 향했습니다. 가장 처음 서류를 집어들었던 노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노인은 지연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이년아, 내 돈 내놔. 내 영감보험금 내놓으라고. 다른 노인 두엇이 합세해서 지연의 무복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지연은 작두 옆에 놓여있던 향로를 발로 차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향로가 굴러떨어지며 향가루가 사방에 흩날렸어요. 형사 두 명이 황급히 달려들어 노인들을 떼어놓고 지연을 바닥에 엎어 눌렀습니다. 최지연 씨, 특수협박, 살인 예비 음모, 사기,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인은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갑이 찰칵 채워지는 소리가 점집 안에 울렸어요. 지연은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며 헛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도진아, 너 후회할 거야. 너 옆자리는 원래 내 자리였어. 박민아, 너 죽으면 내가 그 자리 다시 가져갈 거니까 두고 봐. 저는 도진의 등 뒤에 서서 그 광경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무섭다는 마음보다는 속이 시원해서 다리가 풀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진은 끌려나가는 지연을 향해 단 한마디만 던졌어요. 다시는 내 아내, 내 딸 이름 입에 올리지 마. 지연이 형사들에게 끌려 점집 마당을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빗줄기가 지연의 얼굴 위로 무참하게 쏟아져 내렸어요. 그 모습을 끝으로 저와 도진의 긴 악몽 한 장이 막을 내렸습니다. 2달 뒤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최지연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민수가 모아둔 블로그 게시글과 윤 변호사가 정리한 금융자료가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됐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약을 먹이려 한 죄로 기소되었지만 자신이 무당에게 조종당했다는 점과 고령이라는 사정이 첨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평생 모아둔 7억이 넘는 재산을 모조리 잃은 데다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친척집을 떠돌다 외딴 시골 요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지는 끝내 시어머니를 단 한 번도 면회하지 않았습니다. 선고 공판이 끝난 그날 저녁, 저와 도지는 외곽 빌라의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 한 잔을 나눠 마셨습니다. 도진이 제 부른 배에 손을 올리고 가만히 보미의 태동을 느꼈습니다. 미나야, 우리 보미가 발로 찬다. 음, 아빠 목소리 알아듣는가 봐. 아침부터 계속 발길 지제야. 미나야, 그동안 진짜 미안하고 고마웠어. 너 아니었으면 나 그 인간들한테 또 휘둘렸을 거야. 여보가 먼저 등 돌려줬으니까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거야. 우리 둘이라서 가능했던 거야. 저는 도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짜 평온이었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따뜻한 봄날 아침, 저는 분마실 침대에 누워 마지막 힘을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어요. 간호사가 제 손을 잡고 호흡을 같이 맞춰주었습니다. 사모님, 조금만 더요. 머리 보여요.
거의 다 나왔어요. 도진은 분만실 안에서 제 다른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도진의 손이 제 손보다 더 떨리더라고요. 민아야, 잘하고 있어. 진짜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 마지막 큰 호흡과 함께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간호사가 새빨갛게 상규된 작은 아기를 제 가슴 위에 올려주었어요. 작고 따뜻한 보미의 무게가 가슴팍에 처음으로 닿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다 쏟아냈습니다. 보미야, 엄마야, 엄마야, 우리 보미. 도지는 제 이마에 입을 맞추며 같이 흐느꼈어요. 고마워, 미나야. 잘 견뎌줘서 고마워. 우리 봄이 무사히 와줘서 고맙고. 병원 복도 끝 큰 종이 가방을 든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민수의 가방 안에는 분홍색 아기 신발 한 켤레가 들어 있었어요. 간호사가 보미를 안고 신생아실로 옮기는 동안 저는 도진의 손을 꼭 쥔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긴긴 악몽이 마침내 끝났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스며들어 왔어요. 이제 우리 셋만의 단단한 울타리 안에서 평생 흔들리지 않는 행복이 시작될 것만 같았습니다. 보미가 태어나고 두 해의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갔습니다. 빌라 거실에는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던 보미의 첫걸음이 박힌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도지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부장으로 승진했고, 저는 출산휴직을 마치고 다시 교단에 섰습니다. 주말마다 민수가 우리 집에 들러 보미를 무동 태우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보미는 민수만 보면 손뼉을 치며 삼촌을 외쳤어요. 끔찍했던 과거가 마치 한여름의 악몽처럼 멀게만 느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의 여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어린이집에서 잘 놀던 보미의 양쪽 정강이에 까막멍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활발하게 놀다 부딪힌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멍자국이 일주일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팔뚝 안쪽과 배 위에까지 작고 동그란 멍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거기에 더해 보미가 갑자기 밤마다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보미야, 엄마 봐봐. 어디 아파? 보미는 평소처럼 활짝 웃어 보이려 했지만 두 볼이 발글에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체온계를 겨드랑이에 꽂아보니 39도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한밤중에 도진을 깨워 보미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보미는 곧장 피검사부터 받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당직 의사가 굳은 표정으로 우리 부부를 진료실로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일단 보미는 입원해서 추가 검사를 좀 더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피검사 결과가 보통 감기와는 다르거든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봄이 어디가 이상한 거예요? 당직 의사는 말끝을 흐리며 보미를 입원시켰습니다. 사흘 동안 보미는 골수 검사와 정밀 검사를 차례로 받았습니다. 저는 그 사흘 동안 한숨도 제대로 못 잤어요.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수학과 교수님이 우리 부부를 별도의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교수님의 손에는 두툼한 검사지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들어주세요. 보미는 지금 급성 백혈병으로 진단됐습니다. 그것도 진행이 빠른 종류라서 일반적인 항암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의자 위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도진이 황급히 제 어깨를 붙들었어요. 교수님, 우리 보미가, 우리 보미가 백혈병이라고요? 이제 겨우 2살인데요. 이제 막 엄마 아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항암으로 일단 병의 진행은 늦출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골수 이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족분들이 먼저 검사를 받아보시고 일치하는 분이 안 계시면 한국조혈무세포은행 협회 쪽으로 등록해서 기증자를 찾는 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교수님, 골수 이식이라는 게 그렇게 일치하는 사람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 봄이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봄이의 경우는 보통 하나들보다 진행이 빠릅니다. 몇 달 안에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으셔야 돼요. 저와 도지는 그날로 곧장 조직 적합성 검사라는 걸 받았습니다. 간호사가 우리 부부의 팔뚝에서 피를 뽑아가는 동안 저는 머릿속으로 같은 기도만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제발 저랑 맞게 해주세요. 제발 저랑 맞게 해주세요. 그러나 일주일 뒤 들려온 결과는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저도 도진도 범인의 유전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이랑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진료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도진이 저를 끌어안으며 함께 흐느꼈어요. 교수님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 기증자 검색을 의뢰해 두었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며칠 뒤 돌아온 답은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봄의 유전자 배열이 워낙 특수해서 등록된 수십만 명의 기증 희망자 중에도 일치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였어요. 봄이는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무균실로 옮겨졌습니다. 유리창 너머의 봄이는 부쩍 야위어 가고 있었어요. 포동포동했던 두 뺨이 푹 꺼지고 풍성하던 머리카락이 한 줌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봄이는 가는 팔뚝에 굵은 주사바늘을 꽂힌 채로 엄마를 찾았어요. 엄마, 봄이 집에 갈래. 봄이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다 나으면 집에 데려갈게. 우리 봄이 잘 기다릴 수 있지?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매일같이 봄이의 작은 손을 따라 그렸습니다. 유리창 너머의 봄이도 작은 손바닥을 제 손바닥에 맞춰 댔습니다. 그 차가운 유리 한 장이 너무도 두꺼워서 저는 매일 밤 화장실에서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도지는 회사에 무기한 휴직기를 내고 거리로 나갔어요. 도지는 직접 만든 골수 기증 안내 전단지를 들고 강남 한복판, 시청광장, 대학가 거리를 누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고개를 숙이며 사정했어요. 선생님, 잠깐만요. 우리 딸이 이제 2살인데 백혈병이에요. 골수검사 한 번만 받아주세요. 사람 한 명만 살려주세요. 도진의 무릎이 굳은 살로 뒤덮여 갔습니다. 어떤 날은 행인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어떤 날은 사기꾼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도진은 단 하루도 거리에 나가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저는 보미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지는 모습을 매일 지켜봤습니다.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의 검사가 절실해진 어느 날, 저는 도진의 손을 붙잡고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님은요? 도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어제 친척한테 알아봤어. 어머니 작년 가을부터 중증 치매로 요양원에 누워만 계신데 사람도 못 알아보고 식사도 콧줄로 받으신대. 검사 자체가 불가능하대. 그러면 도희는요? 도진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도희는 그날 이후로 페인처럼 방에 틀어박혀 산대. 우리 가족 얘기만 나와도 발작을 일으킨다더라. 미나야, 도희한테 어떻게 연락해? 우리가 무슨 낯으로? 저와 도진은 그날 밤 거실 바닥에 마주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희에게 손을 내미는 일이 너무도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도희가 잃은 그 아기도 따지고 보면 결국 우리 가족이 만든 비극의 결과였으니까요. 저희는 그 죄책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끝내 도희의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늦은 밤, 보미의 무균실 앞 복도에 앉아있던 저에게 담당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어두웠어요. 어머님, 보미가 오늘 새벽에 폐렴이 겹쳤습니다. 면역력이 거의 바닥이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고비를 넘길 수 있을지 장담드리기 어렵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교수님이 떠난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잉잉거리며 흔들렸어요. 저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입을 틀어막아도 흐느낌이 새어나왔어요. 봄이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 못 지켜서 미안해.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멀리서 또각또각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걸음은 천천히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제 무릎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지친 눈을 들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어요.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시야에 들어왔고 그 위로 깡마른 다리, 헐렁한 회색 트레이닝복 자락이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시선으로 그 사람의 얼굴까지 올려다봤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 푹 꺼진 두 뺨, 핏기 하나 없는 입술. 2년 전 명품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도도하게 메뉴판을 들여다보던 그 도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도희는 빛이 다 빠져나간 듯한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도희야, 너 어떻게 여기를... 도희는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희의 마른 손이 가방 안을 더듬거리더니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새언니, 나 지난주에 오빠가 거리에서 돌리던 전단지 한 장을 주었어. 봄이가 백혈병이라는 거 그렇게 알았어. 저는 무릎을 짚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희야, 그래서 여기를... 그날 바로 이 병원 와서 가족이라고 말 안 하고 그냥 기증희망자로 등록만 했어. 검사 받고 결과 기다리는데 닷새 걸렸어. 도희는 손에 들고 있던 그 종이를 천천히 펼쳐 제게 내밀었습니다. 복도 형광등 불빛 아래 검사 결과지의 글씨들이 또렷하게 드러났어요. 조직 적합성 일치 여부, 그 옆에 굵은 글씨로 100% 일치라는 5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든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글자가 좀처럼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려 무릎이 꺾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차가운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도희야, 제발 우리 봄이 좀 살려줘. 한 번만 살려줘. 저는 도희의 트레이닝복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부여잡고 매달렸어요. 2년 전 그날의 원망이고 자존심이고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도희는 그런 저를 한참 동안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무릎을 굽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새언니, 일어나. 제발 일어나. 나한테 그러지 마. 도희는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도희의 손가락 끝도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새언니, 나 2년 동안 단 하루도 편하게 잠든 날이 없었어. 그날 내가 욕심만 안 부렸어도, 그 잔만 안 뺏어 마셨어도, 내 새끼는 그 안에 있었는데 내가 내 손으로 약을 부어 마신 거였더라. 도희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약을 탄 사람은 따로 있었잖아. 아니야, 새언니. 약을 탄 사람은 우리 엄마였고 그 잔을 마신 사람은 나였어. 우리 두 사람이 우리 가족 아기 둘을 죽일 뻔한 거였어. 새언니 아기는 새언니가 지켰지만 내 아기는 내가 못 지켰어. 도희의 두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도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흐느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도희의 손을 잡고 같이 울었어요. 새언니, 봄이 살릴게. 봄이 살리는 게 우리 엄마 죗값 갚는 길이고 내가 잃은 내 새끼한테 용서받는 유일한 길이야. 나 골수 다 빼줄게. 다 빼서 줄 테니까 봄이만 살리자. 복도 저편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나고 봄이의 상태를 보러 올라온 도진이었어요. 도진은 복도에 마주 앉아 울고 있는 저와 도희를 보고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진의 손에 들려있던 보온병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도희야. 도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오빠를 마주봤어요. 2년 만에 만난 오빠 앞에서 도희는 어깨가 한껏 움츠러들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그 잔만 안 뺏었어도, 내가 그날 그 자리에 안 갔어도. 도진은 천천히 도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진의 손이 도희의 앙상한 어깨 위에 올라갔어요. 한때는 명품 옷이 잘 어울리던 그 어깨가
지금은 헐렁한 트레이닝복 안에서 쇄골이 다 비치도록 말라 있더라고요. 도희야,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 살아 있어줘서. 도지는 도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누이가 부둥켜 안고 한참을 흐느꼈어요. 저는 한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움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오래 마음을 갉아먹어 왔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튿날 오전 담당 교수가 도희의 결과지를 다시 확인하고 곧장 이식 일정을 잡았습니다. 도희는 입원 절차를 마치고 같은 병원 다른 병동의 자리를 잡았어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날 저녁, 저는 도희의 병실 의자에 앉아 도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도희야, 너 몸이 너무 약해. 골수 빼는 거 절대 가벼운 수술 아니래. 너 정말 괜찮겠어? 새언니, 그동안 내가 너무 가볍게 살았잖아. 한 번쯤 내 몸 무겁게 써봐도 돼. 저는 도희의 마른 손등을 쓸어내렸어요. 도희야, 끝나면 새언니가 미역국 끓여줄게. 너 잘 먹는 거 다 만들어줄게. 그날 같이 밥 먹자. 우리 셋이서. 아니, 봄이까지 넷이서.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희가 휠체어에 실려 수술실 입구를 통과하는 모습을 도진과 저는 두 손을 모으고 지켜봤습니다. 도희는 휠체어가 돌아서기 직전 옆쪽 보미의 묵윤실 유리창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유리 너머의 보미를 향해 도희가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긴 바늘이 도희의 골반뼈에 들어가고 도희의 몸속에서 붉고 진한 골수가 천천히 채워졌습니다. 같은 시각 옆 수술실에서는 보미가 마지막 항암 처치를 마치고 이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도희의 몸에서 빠져나온 그 붉은 액체가 가느다란 관을 타고 보미의 작은 가슴파 카테터로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밖 의자에 앉은 저와 도지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머리를 맞대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한 가지만 빌었습니다. 2년 전 레스토랑에서 잃었던 한 생명의 자리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생명의 살아남음으로 메워달라고요. 맹신과 욕심이 빚어낸 비극이 핏줄이라는 이름의 처절한 희생으로 덮이는 그 순간을 끝내 보게 해달라고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수술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마스크를 내린 교수님이 우리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교수님의 두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잘 끝났습니다. 도희 씨도 무사히 회복실로 옮겼고 보미도 골수가 잘 들어갔어요. 이제 보미 몸이 새 골수를 잘 받아들이는지 지켜봐야 합니다만 일단 큰 고비 하나는 넘겼습니다. 도지는 그 자리에서 두 다리가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도진의 가슴팍에서 쿵쿵 뛰는 심장박동이 제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미나야, 우리 보미가 살았어. 우리 보미가 살았어. 저는 도진의 셔츠 자락을 움켜쥐고 한참을 흐느꼈어요. 복도 끝 창문 너머로 환한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마치 우리 가족의 오랜 어둠을 천천히 닦아내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골수 이식을 마치고 6달이 지난 어느 가을 오후였습니다. 보미는 묵윤실에서 일반 병실로, 일반 병실에서 마침내 우리 집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보미는 부풀어 오른 두 볼에 발그레한 혈색이 돌아왔어요. 이식 후 추적 검사에서 보미는 마침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담당 교수님은 차트를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봄이 정말 잘 이겨냈어요. 이제는 또래 아이들이랑 똑같이 어린이집 보내셔도 됩니다. 저는 도진의 손을 꼭 잡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봄이가 태어나던 날 우리는 곧장 도희가 봉사를 다니던 지방의 작은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도희는 골수기증 수술 후 한 달간 요양한 뒤
시골의 작은 보육원에서 아이들 돌봄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보육원 마당에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회색 앞치마를 두른 도희가 아이들 사이에 쪼그려 앉아 색종이를 접어주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우리 차가 들어오는 모습을 발견한 도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새언니, 오빠, 오느라 고생했어. 저는 차에서 보미를 안아 내렸어요. 보미는 처음 보는 도희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작은 손을 뻗어 도희의 뺨을 톡톡 쳤습니다. 이쁜 아줌마. 도희의 눈에 굵은 눈물이 차올랐어요. 도희는 떨리는 두 팔로 보미를 받아 안았습니다. 보미야, 이쁜 아줌마 보미 처음 봐. 아줌마가 보미 만나려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보미는 도희의 품 안에서 까르르 웃었습니다. 도진이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도희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도희야, 고맙다. 평생 못 갚을 빚이야. 오빠,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보미가 아줌마 살린 거야. 아줌마도 보미 덕분에 살아있는 거니까. 우리는 보육원 마당에 평상에 둘러앉아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희는 지방 소도시의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지내며 보육원과 동네 노인정을 오가는 봉사로 하루하루를 채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화려한 옷도 명품 가방도 다 정리하고 그 돈은 보육원에 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도희의 거칠어진 손등을 한참 동안 쓸어내렸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도진이 운전대를 잡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나야, 어머니 소식 전해 들었어. 어머니 그저께 요양원에서 의식 거의 잃으셨대. 의사가 며칠 못 넘길 거라고 그래. 여보, 한번 가볼 거야? 도진은 잠시 신호대기에 멈춰선 차 안에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도진의 손가락이 운전대를 천천히 두드렸어요. 안 가. 도희가 그날 우리한테 손 내밀어 준 거, 그게 그 집에서 받은 마지막 정이야. 어머니는 평생 며느리한테 사과 한마디 안 하셨어. 무당한테 속았다는 핑계만 댔지. 미나야, 너한테 미안해서라도 나 못 가. 저는 도진의 손등에 살며시 제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우리 봄이 잘 키우는 게 우리한테 주어진 일이야. 며칠 뒤 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도진은 친척을 통해 장례비만 보내고 끝내 그 자리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신문 한 귀퉁이에는 4년 전 사기 무당으로 구속되어 복역하던 최지연이 관계어린 망상 증세가 악화되어 폐쇄 정신병동으로 이감되었다는 짧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저와 도진은 그 기사를 읽고 서로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미움도 원망도 그날로 천천히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의 겨울이 끝나갈 무렵 봄이의 세 번째 생일이 돌아왔어요. 저는 거실 식탁 위에 큼지막한 딸기 케이크를 올리고 분홍색 초 3개에 불을 붙였습니다. 민수가 양손 가득 선물 꾸러미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봄이 공주님, 삼촌 왔어. 생일 축하해. 삼촌, 봄이 3살이야. 민수는 어느덧 대학을 졸업하고 유명한 정보보안 회사에 취업해 어엿한 사회초년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봄이의 장난감을 한 보따리씩 들고 우리 집에 들렀어요. 민수는 봄이를 무릎에 앉히고 새 그림책을 펼쳐 읽어주었습니다. 곧 도희도 도착했어요. 지방에서 첫 기차를 타고 올라온 도희의 손에는 손수 뜨개질에 만든 봄이의 분홍 모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희는 봄이의 머리에 그 모자를 살며시 씌워주었어요. 봄이야, 아줌마가 한 코 한 코 떴어. 따뜻하지? 따뜻해. 도지는 봄이를 번쩍 안아 올려 식탁 앞에 앉혔습니다. 도진의 눈가가 어느새 붉어져 있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공주님. 저와 민수, 도희가 함께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거실 안에 4사람의 목소리가 다정하게 어우러졌어요. 봄이는 두 손바닥을 마주치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부풀어 오른 양볼이 분홍색 초의 불빛을 받아 한층 더 환하게 빛났어요. 봄이야,
소원 하나 빌고 불어보자. 보미는 두 손을 꼭 모으고 동그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입을 동그랗게 모아 후 하고 촛불을 불어 껐습니다. 케이크 위로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보미야, 무슨 소원 빌었어? 엄마, 아빠, 삼촌, 아줌마 다 같이 매일매일 만나게 해달라고. 저는 그만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도진이 제 어깨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였어요. 민수도 도희도 눈가가 붉어진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 같이 거실 소파에 모여 앉았어요. 도진이 따뜻한 차 한 잔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도진의 어깨에 머리를 살며시 기댔어요. 민수가 보미를 무릎에 앉히고 그림책을 펼쳤고 도희는 그 옆에 앉아 보미의 작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멀리 왔다. 그러게, 보미 전에 약 타던 그 자리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핏줄이라는 게 사람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더라. 그게 도희였어, 미나야. 우리한테 핏줄 노릇 제대로 해준 게 도희였어. 저는 거실 풍경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한때 끔찍한 사리로 가득했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줄 알았던 사람들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대신 한 청년이 우리 가족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고, 한때 등 돌렸던 핏줄이 우리 딸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가로등 불빛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그 위로 환한 보름달 하나가 둥실 떠 있었어요. 저는 도진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끔찍한 독배를 피해 살아남은 자리에서 우리 가족은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축하받아야 할 임신 자리에 스며든 한 잔의 독배가 한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맹신과 집착, 욕심이 빚어낸 비극은 끔찍했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진실을 알려준 한 제자의 용기, 끝까지 아내 곁을 지킨 남편의 사랑, 그리고 자기 죗값을 핏줄로 갚아낸 한 시누이의 눈물이 있었기에 보미는 다시 활짝 웃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끊을 수 없는 인연은 없고 또다시 잊지 못할 끈도 없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손을 놓아야 하고 누구의 손을 다시 잡아야 하는지 그 답은 결국 진심에 달려 있었던 게 아닐까요? 오늘 밤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을 한 번쯤 꼭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따뜻한 온기가 어쩌면 우리가 평생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